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로켓이 우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닷새 후 한국이 또 다른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CIA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3시에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숨겨온 겁니까? 30년간 한국을 분석해온 미국 우주안보 전문가 마커스 리드. 그는 한국을 우리가 도와준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한국에 와서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보다 15배 빠른 위성 제어 시스템, 미국 제품보다 3배 오래가는 우주 부품, 일본 전문가조차 우리가 10년 걸릴 기술이라고 인정한 그 기술력.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우주 강국들을 놀라게 만들었는지 미국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우주안보감사단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마커스 리드입니다. 올해로 63이 됐고요. 평생을 다른 나라의 우주 기술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 11월 27일 새벽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울리지 않는 직통 전화였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고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위성 하나쯤 쏘아 올리는 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브리핑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3기의 위성을 동시에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더 놀라운 건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였는데 저는 그 이름조차 처음 들어봤어요. 상부에서는 즉각 현장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였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심 불쾌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관을 보내서 확인할 만큼 대단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한국은 제 기억 속에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워싱턴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는데 앞에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자동 출입국 게이트라는 게 수십 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대고 얼굴을 인식시키니 3초 만에 문이 열렸어요. 미국에서는 1시간씩 줄 서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지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해 주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는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열차였지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고흥으로 가야 했기에 역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조명이 반짝였고 도로는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30년 전 제 기억 속 한국은 복잡하고 혼잡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본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역으로 나왔습니다. 고흥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서였지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유선형의 하얀 열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출발했는데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흐려지기 시작하더군요. 속도계를 보니 시속 300km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커피 잔이 한 방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철도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속 300km 안정 운행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철도 인프라가 낙후되어서 새로 깔아야 한다는 얘기가 수십 년째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전국을 이 속도로 연결해 놓았더군요. 광주에서 내려 다시 차를 타고 1시간을 더 달려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지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을 지나니 갑자기 거대한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안 검색이 3단계나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정맥 패턴 스캔까지. 미국 국방부 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지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민간 연구기관이 이 정도 보안을 갖추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위성 데이터는 국가 자산이니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고요. 위성 제어센터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원형 공간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화면마다 숫자와 그래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보는 것 같았지요. 한국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발사 이틀 전 위성의 위치와 자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숫자들이 미친 듯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된 수치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당 60회 갱신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은 4초 단위로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었거든요. 15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 반응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자세를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미국 위성 제어 방식도 함께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화면에 미국 방식과 한국 방식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고흥에서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닷새 뒤에 또 다른 위성을 발사한다는 거였어요. 12월 2일 새벽 남미 기아나에서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었지요. 저는 처음엔 그저 일반적인 관측 위성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사양서를 받아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해상도가 0.3m급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700km 상공에서 땅에 놓인 노트북을 식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량의 종류는 물론이고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까지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요. 저는 즉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위성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군사 정찰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었으니까요. 미국이 보유한 최고급 정찰 위성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발칵 뒤집혔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 발사 생중계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 그곳 본부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새벽 2시 21분 화면 속에서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44분 뒤 위성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다는 신호가 들어왔지요. 한국 연구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미국 정보망은 이 위성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의 독자성이었습니다. 시스템부터 본체, 탑재체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기술로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광학 카메라는 물론이고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직접 개발했다는 겁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라는 장치를 국내 위성 최초로 적용했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발사가 끝나고 며칠 뒤 위성이 촬영한 첫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도심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건물 옥상에 놓인 물건들까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종류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명도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위성은 재난 감시와 환경 관측에 쓰일 거라고요.
산불이 나면 피해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홍수가 발생하면 침수 지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도 분석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앙정보국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한국이 군사 정찰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위성 하나로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제 기억 속에 여전히 우리의 우산 아래 있어야 할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강국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있는 교통, 첨단 건물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지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변한 건 한국이 아니라 제 시각이었다는 걸요. 저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워싱턴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증거를 가져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방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지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본부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말에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노트북을 열어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화면 속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닷새 만에 2번 연속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기술을 넘겨준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내비쳤지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참모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바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맞다고요. 시설도 기술도 모두 그들이 만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중앙정보국 분석관 한 명이 반박하고 나섰거든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거였어요. 미사일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이고 군사 정찰에 쓸 수 있는 위성이라는 분석도 내놨지요.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본 건 결국 한국 측이 보여준 것뿐이었으니까요. 숨겨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뭘 봤는지 보고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위성 제어센터의 시스템 초당 60회 갱신되는 속도, 미국보다 15배 빠른 반응성. 하나하나 설명했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참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심각한 얼굴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기술이 정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한국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투명성, 데이터를 공개하는 태도, 협력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적대적인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제가 더 깊이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협 여부를 판단하라는 임무였지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판단 하나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보여주겠다는 답변이었지요. 저는 대전에 있는 삼성연구소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우주용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한국 우주기술의 핵심이 거기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며칠 뒤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것이 제 보고서의 핵심이 될 테니까요. 삼성 우주반도체 연구소는 대전 외곽에 있었어요. 주변은 조용한 산업단지였지요. 건물 외관은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보안 검색이 나로우주센터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특수 방진복으로 갈아입는 데만 30분이 걸렸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싸는 옷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클린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대한 공간에 로봇 팔 수십 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로봇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회로를 다루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책임자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직책이면 최소 50대는 넘어야 하거든요. 한국은 뭔가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지요. 그녀가 저를 시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완전한 충격을 경험했어요. 방사선 내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미국 제품, 하나는 한국 제품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제품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제품은 훨씬 오래 버텼어요. 거의 3배나 오래 견디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미국 군용 위성에 들어가는 최고급 부품도 못 버티는 수준이었거든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지요?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회로 설계부터 다르게 접근했다고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여준 건 차세대 프로세서였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테스트였어요. 화면에 복잡한 도시 사진이 떴고 프로세서가 건물과 도로와 차량을 순식간에 식별해냈습니다. 시간을 재봤습니다. 2초가 조금 넘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장비로는 같은 작업에 10초 이상 걸리거든요. 5배나 빠른 속도였지요. 그것도 훨씬 적은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누구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한국을 미국이 가르친 제자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줬고, 우리가 시장을 열어줬고, 우리가 안보를 지켜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클린룸을 나오면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하고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미국 정보망은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건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대전역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도시, 첨단 건물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솔직하게 쓰자니 미국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고 축소해서 쓰자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 온 다나카라는 연구위원이었지요.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도쿄에서 열린 국제우주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서로 자국의 기술을 자랑하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로비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본도 한국 기술을 평가하러 왔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지요.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 로켓 발사가 2번 연속 실패했다고요. 기술적 결함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반면 한국은 연속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노인이 이국당 호텔 카페에서 쓴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직접 봤느냐고요? 한국 기술을 말이에요. 저는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위성 제어 시스템, 우주 반도체, 그 모든 것들을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다나카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에게도 혼자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났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그가 커피 잔을 들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일본이 10년은 걸릴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완성한 그 기술들을 일본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의 목소리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미국과 일본 두 강대국이 한국 앞에서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인정해야 한다고요.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더 뒤처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세 나라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엔지니어들이 함께 기술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기술자들은 결국 같은 언어를 쓰거든요. 숫자와 그래프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세 나라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다나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아프다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그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나카와 저는 연구원 건물 밖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발표를 한다는 거였어요. 호텔방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주항공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지요. 그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모든 위성 관측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전면 공개한다는 거였어요. 472TB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수십 년치 관측 기록이 담긴 데이터였지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군사 기밀이라면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곧바로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검증팀을 꾸리라는 지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국제검증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온 우주 전문가들이었어요. 한국 측은 별도의 보안 시설을 마련해뒀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말이죠. 검증 작업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재난 관측 기록, 환경 모니터링 자료, 도시 열선 분석 데이터.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모든 게 투명했거든요. 조작된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아리랑 위성들의 촬영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혹시 군사시설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흔적이 있나 찾아봤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대부분 산불 피해 지역, 홍수 침수 구역, 사막화 진행 상황 같은 재난 관측 자료였지요. 동이틀 무렵 유럽 전문가 한 명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의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축적한 나라가 드물다는 거였어요. 미국도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측 분석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라고 연구 목적으로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했어요. 군사 목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개하느냐고요? 그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오해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지요. 이틀간의 검증 작업이 끝났습니다. 국제검증단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어요. 군사 전용 가능성 제로 순수 민간 과학 데이터라고요. 한국의 위성 기술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떳떳했는데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겁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앙정보국이 작성했던 위협 분석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고 오히려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썼습니다. 검증이 끝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을 축하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지요. 한국을 위협이 아닌 파트너로 본다고 말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우주 협력체를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태평양 궤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보낸 보고서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30년을 일하면서 이렇게 보람있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 나라 대표단이 모였어요. 저도 미국 측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들떠 있었지요. 한국우주항공청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주는 이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세 나라가 손잡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미국 대표도 화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했어요. 일본 대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얼굴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공동 위성 개발 프로젝트, 발사 기술 공유, 데이터 분석망 구축. 하나하나가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었어요. 한국이 주도하되 세 나라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지요.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혼자 가려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가고 싶다고 했어요. 기술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녁 무렵 다나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며칠 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협력하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했지요. 우리는 연구원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한 도로, 높이 솟은 건물들. 아름다웠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요. 한국처럼 묵묵히 노력하는 법을, 그리고 투명하게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 보고서였어요. 키보드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다려줬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가 느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3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그럼에도 한국이 적대하지 않고 손을 내민 것,
모든 게 그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나로우주센터의 첨단 시설, 초당 60회 갱신되는 위성 제어 시스템, 삼성연구소의 우주 반도체 기술, 472TB 데이터의 투명성.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미래였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래로 달려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미래에 초대받았다고 썼지요.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11월 27일 새벽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13기의 위성을 완벽하게 궤도에 안착시킨 그 발사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닷새 뒤 아리랑 7호가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0.3m 해상도로 700km 상공에서 노트북까지 식별하는 놀라운 위성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의 성공이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성장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굶주림을 견디며 배웠고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1990년대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어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누리호가 그 증거였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기술로만 해냈어요.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지요. 아리랑 7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부터 개발한 위성이었어요. 시스템부터 본체, 광학 카메라까지 모두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472TB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전면 공개했어요.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오해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한 거지요. 저는 그 투명성에 감동받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나라를 평가했지만 이렇게 떳떳한 나라는 처음 봤어요.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강하면서도 겸손한 나라는 드물지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지요. 그 겸손함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뽐내지 않는 것, 앞서 있으면서도 함께 가려는 것. 그게 한국이 보여준 위대함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본 자동화 시스템,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나로우주센터의 첨단 시설, 삼성연구소의 로봇 자동화 라인. 하나하나가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는 마음,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려는 자세, 앞서가면서도 기다려주는 여유. 그게 한국을 진정한 강국으로 만든 거였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였다고요. 누리호와 아리랑 7호는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고 적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왔다. 하지만 혼자 가지 않겠다. 함께 가자는 초대장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우주 강국이 된 나라가 세계를 향해 손을 내민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겠지요. 누리호가 쏘아 올린 13기의 위성들도 함께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아, 고맙다고요. 우리가 잊고 있던 걸 일깨워줘서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경쟁보다 협력이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것. 그걸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62페이지의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한국 방문 일주일간의 모든 것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에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자립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해졌을 때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려는 마음에 있었지요. 누리호와 아리랑 7호. 두 번의 성공이 증명한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나라인지를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미래는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들어갈 거라는 걸요. 묵묵히 노력하고 투명하게 협력하고 함께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제가 30년간 본 나라 중 가장 인상 깊은 나라였어요. 가장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계속될 겁니다. 누리호는 앞으로도 발사될 거예요. 아리랑 위성들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줄 자세일 거예요.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 그게 한국이 보여준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대함을 증언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162페이지 보고서에 담긴 건 기술 분석이 아니라 한국의 위대함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전문가가 본 한국의 위대함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